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그러니까 조선 중종 임금님이 계시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참 어지러운 세상이었지요. 겉으로는 태평성대인 듯 했으나 속으로는 온갖 음모와 권력 다툼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은 서로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간신배들은 충신들을 모함하여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하늘은 결코 이런 악행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명의 특별한 처녀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처녀의 이름은 연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그런 큰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서북 쪽으로 10여 리를 가다 보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계촌.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둘러싸고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동쪽 끝자락에 있는 한 집만큼은 남달랐어요. 주인은 박중렬이라는 나이 5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서 한눈에 봐도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었고 걸을 때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박중렬은 젊은 시절 묵과에 급제하여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북방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전투에서 크게 다쳐 벼슬을 내놓고 이곳으로 응거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구나. 박중렬이 대청마루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은 콩밭에 김을 다 메어야 해요. 20살 된 딸 연화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정말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키는 보통 여인들보다 조금 컸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건강한 윤기가 돌았어요. 눈은 크고 또렷했으며 그 속에는 남다른 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야, 박중렬이 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홈이 쓰는 솜씨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구나. 마치 검을 휘두르는 것 같다. 연화가 빙긋 웃었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엄하게 가르치셔서요. 사실 박중렬은 딸에게 어려서부터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연하만큼은 어떤 남정네 못지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처녀가 무슨 무술을 배운다고. 여자는 여자답게 길쌈이나 바느질을 배워야지. 하지만 박중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자라고 해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연하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무술을 익혔어요. 검법, 창법, 궁법은 물론이고 맨손 무예까지 섭렵했습니다. 특히 검술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지요. 연하야, 점심 먹고 나서 손자병법 마저 읽어보자. 네, 아버님. 어제 읽던 허실편을 마저 읽으면 되겠지요? 박중렬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실편? 그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했단 말이냐? 네. 병영상수라고 했잖아요. 병법은 물과 같아서 적의 형세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하,
정말 기특하구나. 박중렬이 크게 웃었어요. 딸의 총명함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사실 연하는 글 공부도 남다르게 잘했습니다. 한문은 물론이고 역사서, 병법서까지 두루 읽었어요. 특히 기억력이 뛰어나서 한 번 읽은 것은 오랫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중렬 부녀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박나으리 따님은 정말 특별해. 글도 잘하고 무술도 잘한다던데. 하지만 시집은 어디로 보낼까? 너무 뛰어나서 마땅한 신랑감이 없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연하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하야, 진주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법이다. 내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부녀는 등불 아래 앉아 병법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만약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긴다면 저도 무언가 도울 수 있을까요? 박중렬이 잠시 책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요즘 장에 나가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요. 조정에 간신배들이 설친다느니 충신들이 모함을 받는다느니 연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어지러웠거든요. 박중렬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야, 충신이라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다. 나서야 할 때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그럼 지금은 기다릴 때인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박중렬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큰일을 할 날이 올 것 같다. 정말요? 연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비가 보기에 너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분명 뜻이 있을 터이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걸까? 연하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때 연하는 몰랐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며칠 후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흘 후 늦은 오후였습니다. 연하는 평소처럼 콩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어요. 가을이 가까워져서 콩이 제법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콩 농사가 잘 된 것 같아. 연하가 혼자 중얼거리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히잉. 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의 말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산길 위에서 검은 말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날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연하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치마가 걸릴 것 같아서 한 손으로 치마를 잡고 뛰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쓰러진 사람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제법 집안이 좋은 양반집 자제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무릎을 꿇고 청년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기초적인 의술을 배운 터라 응급처치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뛰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고르고 아마 말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네. 연하가 청년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도 의식을 잃은 것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옷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급하게 말을 몰아온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무리하게 말을 몰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연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의 품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서 편지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하가 무심코 편지를 펼쳐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급히 피하라, 추노꾼들이, 아버지의 원수.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청년이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연하가 큰 소리로 집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잠시 후 박중렬이 지팡이를 짚고 급히 달려왔어요. 연하야, 무슨 일이냐? 말에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박중렬이 청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구나. 일단 집으로 옮겨야겠다. 부녀가 힘을 합쳐 청년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연하가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우린 물을 입에 흘려 넣어 주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청년이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연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말에서 떨어지신 것을 저희가 구해드렸습니다. 청년은 연하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산골 처녀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맑으면서도 예리한 마치 검의 날처럼 날카로운 빛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하이고 저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박중렬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공자, 몸은 좀 어떠하신가? 다행히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도윤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아파서 다시 들어 누웠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윤공자, 박중렬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말을 모시던 것은 아닙니까? 이도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위험한 처지라고 하시면? 연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군요. 저는 지금 추노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추노꾼이라뇨? 박중렬이 놀라며 물어보았어요. 추노꾼이라면 도망친 노예나 죄인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도윤이 급히 해명했어요.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모 혐의로 유배를 당하셨는데 제가 그 진실을 밝혀내려고 조사를 하다가 그래서요? 진짜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추노꾼들을 보낸 것 같아요. 박중렬과 연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도윤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거든요. 도윤공자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중렬이 물어보았습니다. 병조 참판을 지내신 이정근입니다. 이정근? 혹시 북방방어에 공을 세우신 그분 말씀이신가? 박중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근은 무간사회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을 아시는군요. 물론이지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유배를 당하셨단 말입니까? 작년에 갑자기 사병을 모아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거제도로 유배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도윤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쿵. 밖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들이 왔어요. 추노꾼들이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연하가 재빨리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 서너 명이 말을 타고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윤공자, 빨리 안쪽 방으로 숨으세요. 연하가 이도윤을 재빨리 안채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낼게요. 연하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뭔가 묘안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연하가 이도윤이 벗어놓은 각과 도포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하야, 뭘 하려는 거냐?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님. 추노꾼들이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집 주인 나와라. 누구냐? 한밤중에 남의 집 마당에 말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박중렬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일부러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추노꾼들의 우두머리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어요. 얼굴에는 칼자국이 여러 개 있어서 보기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자들이다. 역적을 잡고 있으니 협조하라. 역적이라고? 박중렬이 놀란 척했어요. 이도윤이라는 놈을 찾고 있다. 20대 중반의 남자로 말을 타고 이쪽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이도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박중렬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하는 이도윤의 갓을 쓰고 도포를 입어서 완전히 남정네로 변장한 모습이었어요. 키가 큰 편이라 남자 옷을 입으니 정말로 젊은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저자다. 추노꾼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것이 이도윤이다. 추노꾼들이 칼을 뽑으며 연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윤을 찾으신다고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노꾼들이 순간 멈칫했어요. 뭐라고? 이도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연하가 눈짓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면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놓치지 마라. 추노꾼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어요. 연하는 어려서부터 뛰어다니며 자란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뛰었어요. 너무 빨리 뛰면 추노꾼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저기요. 너무 빨리 가지 마라. 뒤에서 추노꾼이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그만. 연하가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연하는 추노꾼들을 산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가장 험한 절벽 근처까지 말이에요. 여기서 이도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연하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추노꾼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연하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척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각과 도포를 벗어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 추노꾼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산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저놈이 어디로 갔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나? 추노꾼들이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각과 도포가 바위에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도윤이 떨어져 죽었나 보다. 우두머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리가 있나? 물에 떠내려갔을 것이다. 추노꾼들은 한참 동안 아래쪽을 뒤져보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연하는 다른 길로 해서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박중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하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박중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아버님. 모두 해결됐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내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는 간만 쓰면 남녀를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연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소? 박중렬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때는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겠지요. 연하의 침착함에 이도윤은 더욱 감탄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추노꾼들이 제가 죽은 것으로 알았으니까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연하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짜 역적들을 잡아야 해요. 그러려면 한양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한양이라 하지만 거기는 더욱 위험할 텐데. 이도윤이 망설였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진실은 한양에 있을 테니까요. 연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하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한양에 가고 싶어요. 연하야. 박중렬이 망설였어요. 한양은 위험한 곳이다. 특히 너 같은 처녀가 가기에는 더더욱. 아버님, 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연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남정네들보다 무술도 뛰어나고 병법도 잘 알고 꾀도 많아요. 게다가 이도윤 공자 혼자서는 일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여요. 박중렬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만약 간다면. 네. 절대로 여자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 물론이에요, 아버님. 연하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도 함께 가겠다. 아버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이 정도 일에 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 박중렬의 목소리에는 옛날 무관의 기상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이도윤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생사를 함께할 각오로 임해야겠어요. 사흘 후 세 사람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남복으로 완전히 변장했어요. 머리를 따서 갓속에 숨기고 남자 옷을 입으니 정말로 젊은 선비 같았습니다. 이름도 연수라고 바꿨고요. 박중렬은 지팡이 대신 목검을 들고 나섰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예전 무관의 기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윤은 상인으로 변장했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소박한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길에서 이도윤은 자신의 사정을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 이정근은 정말 충직한 신하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박중렬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묵과의 급제에서 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특히 북방의 여진족을 막는 일에 큰 공을 세우셨죠. 훌륭하신 분이군요. 연하가 감탄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역모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무슨 혐의였나요? 사병을 모아서 왕을 해치려 했다는 혐의였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누가 모함을 했을까요? 연하가 예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증거도 증인도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계획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박중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혼자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알아내려고요. 그러다가 위험에 빠진 건가요? 네. 조사를 하던 중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이판 대감이 자기 사람들을 몰래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박중렬과 연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판은 현재 의정부의 좌찬성을 맡고 있는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거든요. 혹시 그 이판 대감이 아버님을 모함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평소 아버지가 이판 대감의 정책에 자주 반대했거든요.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박중렬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판 대감 같은 권력자를 상대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니까요. 첫째 날 밤은 작은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연하는 남복 차림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연수야. 박중렬이 연하를 연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버님.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가면 정말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길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라, 저기 보이는 사람이 이도윤 아닌가? 길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사내들이 이도윤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이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연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연하가 그 사내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혹시 이도윤을 찾고 계신가요? 응? 내가 누구냐? 저도 이도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말이냐? 네. 추노꾼들이 쫓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렸다고 해요.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거겠구나. 위기를 넘긴 후 이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연수, 아니 연하 아가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뿐이에요. 연하의 겸손함에 이도윤은 더욱 감탄했어요. 실력도 뛰어난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셋째 날 오후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양이군요. 연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도시였거든요. 정말 크네요. 한양은 정말 큰 도시였어요.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중렬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말자. 네. 세 사람은 한양 성문을 통과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세 사람은
종로 근처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연수로 행세하고 있었어요. 일단 며칠 동안 한양의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박중렬이 말했습니다. 이도윤 공자의 아버지 사건 기록부터 봐야겠어요. 연하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록들은 의금부에 있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박중렬과 이도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의금부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냐? 의금부에는 많은 관노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위험해요. 이도윤이 반대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죠. 연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위험하지 않은 게 있었나요?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두 남자는 연하의 완강한 주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여종 복장으로 갈아입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으니 완전히 일하는 여종 같았어요. 의금부는 한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죄인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곳이었거든요. 연하는 의금부 뒷문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관노들이 일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연하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마침 여종들 몇 명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저것 좀 도와드릴까요? 연하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한 여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사람이에요. 늦어서 죄송해요. 연하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가요. 늦으면 야단 맞아요. 다행히 여종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금부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거든요. 연하는 그렇게 해서 의금부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새로운 사람은 일단 청소부터 하세요. 한 나이 든 여종이 연하에게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하는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의금부의 구조를 파악했어요. 어디가 신문실이고 어디가 문서고인지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야. 연하가 조심스럽게 문서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문서고는 정말 컸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선반에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죄인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정근, 연하가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성명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정근의 사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연하가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영모 혐의 사병 모집, 증인 김판서, 이판서, 정판서,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한 것 같았어요. 이상해, 너무 완벽하다고 연하가 더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인들의 진술이 똑같았어요.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록 끝부분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본 사건의 최초 고발자는 의정부 자찬성 이판 대감이며 모든 조사는 이판 대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 역시 연하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이도윤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특히 증인들의 이름과 진술 내용, 그리고
이판 대감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을 말이에요. 이제 나가야겠어. 연아가 조심스럽게 문서고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연아가 재빨리 선반 뒤에 숨었습니다. 문서고 정리는 다 끝났나? 관리 하나가 들어와서 둘러보았어요. 연아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큰일이었거든요. 다행히 관리는 대충 둘러보고는 나갔어요. 휴, 연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문서고를 나와서 다른 관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의금부를 빠져나왔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연아는 이도윤과 박중렬에게 알아낸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역시 이판 대감이 직접 관여했군요. 이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박중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판 대감이 고발했다는 것만으로는 모함이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맞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연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도윤이 물어보았습니다. 연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판 대감을 직접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더욱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박중렬이 걱정했습니다. 의금부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요. 연아가 설명했습니다. 권문세족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드나들거든요.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간다면, 하지만 만약 들킨다면, 들키지 않으면 되죠. 연아의 자신감은 여전했어요. 며칠 후, 연아는 또 다른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이판 대감의 저택에 잠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판 대감의 저택은 경비가 삼엄할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연아가 반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저택에 들어가 봐야 해요. 박중렬도 걱정이 되었지만 딸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험하면 즉시 돌아와라. 네, 아버님. 이판 대감의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담장만 해도 한 블록을 다 둘러쌀 정도였어요. 연아는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언제 하인들이 드나드는지, 경비가 언제 바뀌는지 등등.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며칠 후에 이판 대감의 생일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이면 많은 손님들이 오고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기회야. 잔치 당일 연아는 하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택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일할 사람들을 급히 구하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일손이 부족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연아가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누구신가요?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연락받고 온 사람입니다. 연아가 거짓말을 했어요. 마침 그날 큰 잔치라 일손이 부족했나 봐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와서 도우세요. 연아는 그렇게 해서 이판 대감의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온갖 값비싼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이런 것이구나. 연아가 감탄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면서 연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판 대감이 많은 손님들을 맞았어요. 연아가 음식을 나르면서 살짝 엿들어 보니 모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조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판 대감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정근 놈은 완전히 제거했고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지.
연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정근 바로 이도윤의 아버지였거든요. 다음 단계라고 하면 영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요. 영상대감을요?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대감은 임금의 가장 중요한 신하 중 하나였거든요. 그분까지 제거하면 정권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요. 이판 대감의 목소리에 야욕이 가득했어요. 언제 실행할 예정입니까? 다음 주 사냥 행사 때가 좋겠소. 영상대감이 반드시 참석할 테니까. 좋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 두겠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영모 계획이었습니다. 대화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사냥터 어디에서 실행할 겁니까? 북한산 깊은 곳에 작은 공터가 좋겠소. 거기서 화살로. 알겠습니다. 활 잘 쏘는 놈들을 미리 배치해 두겠습니다. 연하는 모든 내용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날짜, 장소, 방법까지 모두 말이에요. 잔치가 끝난 후 손님들이 돌아가면서 연하는 더 큰 기회를 엿봤어요. 이판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재는 비어 있었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책상 위를 살펴보니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쳐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영상대감 암살 계획. 편지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영모에 가담할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연하는 재빨리 그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하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판 대감이 서재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순간적으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연하가 당황한 척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잔치 그릇을 치우러 왔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잔치 그릇이 내 서재에 있다는 말이냐? 이판 대감의 목소리에 의심이 깔려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와보는 집이라 헷갈렸습니다. 연하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하인이냐? 오늘 하루만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빨리 나가거라. 네, 죄송합니다. 연하는 재빨리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연하는 이도윤과 박중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박중렬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판 대감의 권력이 워낙 크니까 함부로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하가 역적들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기를 보세요. 영상대감을 암살하는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흘 후 북한산 사냥터군요. 이도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암살을 막는다면 어떨까요? 연하의 제안에 두 남자가 놀랐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역적들을 잡는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연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증거로 제시한다면 영상대감께서도 믿어주실 거고요. 박중렬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 셋이서 어떻게 그 많은 역적들을 상대한다는 말입니까?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암살을 막고 증거를 제시한다면 영상대감께서 관군을 불러주실 거예요. 연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 북한산 사냥터에는 많은 고위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상대감을 비롯해서 여러 정승들과 판서들이 참석했어요. 물론 이판 대감도 있었고요. 연하는 사냥터 관리인으로 변장해서 미리 숨어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박중렬은 사냥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판 대감이 측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북쪽 숲에 활 잘 쓰는 놈들을 배치해뒀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상대감은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북쪽 깊은 숲으로 향했어요. 연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숲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영상대감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들이다. 연하는 재빨리 준비해둔 무사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자 무사처럼 보이도록 철모를 쓰고 갑옷도 입었어요. 영상대감 일행이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슉, 슉, 앗! 수행원 중 하나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어요. 대감마님, 위험합니다. 나머지 수행원들이 칼을 뽑고 영상대감을 보호하려 했지만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하였죠. 대감마님, 저쪽으로 피하세요. 연하가 칼을 뽑고 살수들과 맞섰습니다. 살수들은 모두 훈련된 무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연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 연하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익힌 검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끙! 살수 하나가 연하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저놈을 먼저 처치하라.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연하의 검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한 명을 상대로는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살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놈들아. 바로 그때 이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중렬도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도윤이 칼을 뽑고 살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중렬도 다리가 불편했지만 검술만큼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3대 18만 하군. 박중렬이 여유있게 말했어요. 세 사람의 합공으로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살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젠장.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독백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물러서자. 살수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하가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연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판 대감의 명령으로 온 거 아닌가요? 영상대감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판? 지금 뭐라고 했느냐? 대감마님. 연하가 품에서 역적들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저희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상대감이 편지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것이 진짜냐? 진짜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판 대감의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이판이 나를 죽이려고. 영상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정근 어른의 일도 모두 이판 대감의 짓입니다. 이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정근? 거제도에 유배된 그 사람 말이냐? 네, 저는 이정근의 아들 이도윤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영상대감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구나. 영상대감은 즉시 관군을 불러 이판 대감과 그 일당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놈들이 이런 큰 역모를 꾸미다니. 임금께서도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판 대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 사형에 처해졌고 그 일당들도 모두 엄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정근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즉시 이정근을 석방하고 원래 관직에 복귀시켜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며칠 후 궁궐에서 큰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연화, 이도윤, 박중렬. 임금이 직접 세 사람을 불렀어요. 너희들의 충성과 용기 덕분에 큰 역모를 막을 수 있었다. 어떤 상을 바라느냐? 이도윤이 먼저 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중렬은 어떠하냐? 소신도 나라에 충성할 수 있어 영광일 뿐입니다. 연하는? 임금이 연하를 바라보았는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가 여자 같았거든요. 전하, 사실 소인은. 연하가 갓을 벗으니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이었구나.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욱 놀랍구나.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여인으로서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기특하다. 죄송합니다, 전하. 사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상을 내려야겠다. 임금은 연하에게 양반 신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저택과 노비들, 그리고 많은 재물도 하사했어요. 그리고 박중렬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어의를 보내겠다. 정말 놀라운 상이었어요. 며칠 후 왕실 어의의 치료를 받은 박중렬의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하야, 정말 꿈만 같구나. 박중렬이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에요. 연하가 고마워했어요. 어려서부터 무술과 병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하 아가씨. 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가씨의 지혜와 용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요? 연하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도윤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도윤이 드디어 고백했어요. 저와 혼인해 주세요. 박중렬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하야, 도윤공자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은 어떠하냐?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윤공자를 좋아해요. 정말입니까? 이도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부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거리요. 이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 같은 현명하고 용감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도 직접 축하 선물을 보내주셨고 많은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근도 거제도에서 돌아와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이정근이 연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큰 복이로구나. 그 후 연하와 이도윤 부부는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도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무관이 되었고 연하는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때때로 나라의 중요한 일에 조언을 해주었어요. 특히 국경 방어나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일에서 연하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중렬은 다리가 완전히 나은 후 다시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경험이 풍부한 무관으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지요. 그리고 연하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모두 부모를 닮아 총명하고 용감했습니다. 특히 딸은 어머니를 닮아서 무술과 병법에 뛰어났고 아들들도 각각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자랐어요.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영상대감이 대답했어요.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다. 임금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높은 문벌이나 좋은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깊은 산골에도 시골에도 그리고 여인 중에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출신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등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더욱 인재를 중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산골에서 밭을 매던 처녀가 나라를 구했다더라.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면 언젠가는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연하처럼 말이야.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연하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도 배우면 돼. 많은 부모들도 딸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 딸도 글 공부를 시켜야겠다. 여자라고 해서 무술을 배우면 안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해서 조선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자신도 후진 양성에 힘썼어요. 특히 똑똑한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글 공부와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하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제자들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년 후 연하의 제자 중 몇 명이 실제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궁중의 의녀가 되어 왕실 여인들을 치료했고 어떤 이는 국경 지역의 정보 수집 일을 맡았어요. 정말 뿌듯해요. 연하가 남편 이도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서요. 당신이 잘 가르쳤으니까요. 이도윤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연하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연하 어른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때가 되면 하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연하가 세상을 떠날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연하 어른님이 돌아가셨다. 정말 위대한 분이셨는데 임금께서도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셨어요. 연하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여인들의 모범이었다. 연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산골의 평범한 처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까지 숨은 인재의 위대함을 보여준 연하 그 정신을 영원히 기리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연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연하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정말 용감하고 똑똑했다더라. 우리도 연하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연하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숨은 인재가 나라를 구한다. 진정한 인재란 높은 신분이나 좋은 집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골에도 시골에도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재들이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나서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연하 같은 숨은 인재가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력을 기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연하처럼 말이지요. 숨은 인재가 나라를 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